뭐 시작됐나요? 아, 지금 시작된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예. 저기 여러분 이제 시작됐대요, 여러분. 지금 일단 여러분 뭐야? 뭐 글 좀 몇 개 올려보세요. 카드값 조 체리. 이분이 제일 재밌어요. 와, 병태쌤이다, 뭐 이거, 그지? 예. 근데 올라가는 이 글 속도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하나씩 쓱쓱쓱 올라오네. 예.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오늘 그 이 라이브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기획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공통 과목에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이 현재 이제 7, 8월을 이제 올인원으로 끝낸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있죠. 이제 9월부터 이제 내년에 이제 4월에 이제 국가직 있으면은 3월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느냐. 이제 이거를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데 국어에서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 뒤에는 뭐 선재 선생님도 있고 뭐 혜연 선생님, 뭐 규호 선생님 해가지고 네 분이 이제 세 분이 앞으로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뭐 시간이 될 때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이제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현재 여러분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제 국어는 이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선생님들이 보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그 학생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정해서 선생님 이제 한 분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가 듣지 않은 선생님들의 생각도 저런 정도로 이제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정도로 쉽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은 일단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제가 한 50분 정도 지금 여기 칠판에 띄운 거 있잖아요. 문법의 구조와 어문 규정의 중요성. 요거 이제 수업을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잠깐 10분 쉴 겁니다. 쉬고 나서 이제 2교시는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질문에 맞춰서 학생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 카페에서 질문하는 거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 중에서 바로 이제 설명해야 될 거는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6시 40분에 시작을 했으니 여러분이 아마 끝나는 거는 아무리 늦어도 8시 30분 전에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1교시는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로 일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여기 듣는 사람들이 원래 이거 뭐 라이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뭐 쌤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글 올려주니까 좋긴 좋네요. 예.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 그 오늘 그 뭐지? 질문 시간 기대된다고 하는데 질문 시간이 기대되죠. 왜냐면 학생들마다 고민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의 구조와 어문 규정의 이제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말씀 잘 들어요. 뭐 필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생분들 중에 이제 초시생과 이제 재시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초시생 얘기를 좀 할게요. 초시생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벽에 이제 1차 벽이 있어요. 그 1차 벽이라는 게 뭐냐면 전공이 이제 필수가 됐던 올해죠. 근데 올해 시험은 이제 4월이랑 6월 달에 이제 지방직 뭐 국가직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할 때 학생분들이 전공이 일단 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7, 8월에도요. 제가 알기에는 제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시를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전공 과목을 여러분 작년에 했다는 거죠. 그럼 작년에 이제 전공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 시험 준비하실 때 전공을 뭐 예를 들어서 기출 정도까지 다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년 시험 볼 때 좀 충분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초시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뭘까라는 거면 딴 게 아니라 자기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해야죠라는 게 일단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민이 되게 단순해져요. 어떤 고민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5월 달에 이제 초시를 시작하시든 7, 8월에 시작하셨든 간에 지금 만약에 5개 과목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는 학생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5개 과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 초시생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초시생들이 제일 이제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은 전공 과목을 뭐 2달이든 4달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공통 과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공통 과목에 이제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이제 저는 국어니까 국어만 얘기하는데 국어를 딱 보면은 분명히 올해 2022년 국가직을 기본으로 이제 그 데이터로 쓰게 되죠. 그럼 그 기본적 데이터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봤던 국가직 시험의 국어 정도로 내년에 출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 제목의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올해 봤던 이제 국가직의 그 문법과 어문 규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역대 이제 그 국가직 시험 중에서 이렇게 평이하게 이제 나온 적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국가직 시험지는 사실상 측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학생분들 중에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이유는 이제 분석하는 건 대부분 2가지 정도로 분석합니다. 일단 1번 올해 처음으로 전공 필수가 됐기 때문에 전공 필수에서 난도를 좀 이제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공통에서 좀 낮춰보자 했는데 그 낮춘 것이 사실상 이제 좀 조절을 못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카페에서도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파트를 틀렸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직에서는 어떤 문제를 틀렸고 몇 점이 나왔다. 지방직은 뭐 몇 개 틀렸고 그 다음에 점수는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 간극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직 4월에 있는 국가직이랑 이런 지방직의 6월을 보면은 학생분들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은 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지방직 점수가 안 좋았을 때 선생님 제가 4월 달 국가직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냥 국어가 점수가 워낙 잘 나와서 좀 긴장을 풀었다.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지방직의 생각보다 국어 점수가 안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의 성격이 달라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2년도에 4월 국가직 그 시험은 절대 여러분한테는 기준의 시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부를 거의 안 했던 학생분들도 거의 95점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왜 95가 나오냐면은 한자 성어는 좀 이따 보면은 평이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고 한자어 문제 중에 하나만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 틀렸다면 95거든요. 그럼 그걸 뺀 나머지에 4개 파트 있잖아요. 자, 4개 파트를 써드릴게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국어를 나눌 때 4개 파트는 다 아시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문법과 어문 규정이 이제 한 개의 파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휘 파트가 있는데 이 어휘 파트가 이제 고열을 포함하고 한자어도 포함하고 여기에 또 다시 한자 성어도 포함을 하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어휘의 문제고요. 어휘 문제 중에는 뭐 동음 이어 문제라던가 다이어 문제 또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상하 관계 또 다시 여러분 반의 관계 중에 뭐 상보 반의어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방향 반의어라던가 등급 반의어 정도 반의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어휘 문제에 포함되고요. 여기를 뚝 나누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문학이랑 이제 비문학인데 여기를 이제 비문학 독해라고 해서 보통 독해, 문학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2018년도부터 내면으로 이제 시험지가 바뀌면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체계를 유지했냐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의 시험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문제의 개수는 여러분이 이 변함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학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 크게 보면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고전문학으로 빼면 고전 시가도 있죠. 그다음 고전 산문도 있죠. 그다음 현대는 현대시도 있죠. 현대 소설 또는 수필도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놓으면요. 보통 문학이라는 게 하나씩을 출제한다고 계산하면 네 문항 그리고 많을 때는 여러분 다섯 문항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문항으로 보냐면은 아홉 문항에서 한 열 문항으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최대랑 최소치로 빼면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13문항으로 빼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15문항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는 13문항, 14문항, 15문항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가 일단 비중이 가장 큰 거죠. 문항수로 보면 비중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2022년도가 여러분한테 시험지의 어떤 그 패턴으로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그게 측정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뭐는 여러분 확실한 게 있냐면은 점수 자체로 보면은 현재 전공 필수로 된 상태에서 보면은 전에보다는 난도 높은 문제를 분명히 내리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2021년도까지는 그러면 몇 문항 정도가 어려운 문제요라고 얘기하면 보통 그 당시는 여러분이 저거잖아요. 선택이 있었을 때로 계산하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여러분 일단 난도를 올리거든요. 그럼 국어도 보면은 대략 85 정도가 합격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문항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점수가 어떻게 돼 버리냐면 100점 또는 95점으로 빼가지고요. 국어가 100점 아니면 95가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학생분들의 이제 딜레마가 이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너무 쉬워지면은 여러 100점과 95점을 맞아야지 합격선에 든다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쪽에서는 훨씬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던가 적게 하신 분의 차이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을 대비하는 학생들은요. 이게 95까지는 너무 무리하고요. 90점 정도로 아마 맞춰줄 거란 얘기예요. 그럼 90점 정도로 맞춘다는 얘기는 난도 높은 문제는요. 대부분 두 문항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문항으로 만들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어휘에서 한자어는 무조건 난도가 높다는 건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문항을 빼고 그럼 문법과 어문 규정에서 한 문항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난도 높은 문제가 두 문항인데 전에는 이제 이쪽에서 하나를 더 건 거죠. 그래서 85 정도를 딱 맞춰놓고 이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분명히 비중은 이쪽이 많잖아요. 근데 이쪽에 문제의 비중은 많은데 이쪽에선 난도 높은 문제를 걸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요 문학이 좀 약해요. 독해가 약해요 해가지고 이쪽도 여러분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긴 많은데 그 이야기는 아마 좀 이따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 문학에서 4개에서 5문항이 있을 때 약간 난도를 올린다면 한 문항 정도고요. 독해 같은 경우도 한 문항 정도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제 이야기는 제가 1교시 때 얘기 다 끝내놓고 나서 2교시 때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실 때 질문하다 보면 저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 드릴 때 이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제목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 4개 파트가 있을 때 공부를 어디를 시작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초시생들은요 무조건 출발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법과 어문 규정에 틀이 잡히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어휘랑 문학과 비문학을 쌓아 올리는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라는 게 공시국어라는 게 나름대로의 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룰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룰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왜 모든 선생님들이 7, 8월 되면은 올인원을 수업하시든 뭐를 단과를 수업하시든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문법이랑 어문 규정이거든요. 문법과 어문 규정이라는 건 정확하게 나오는 답의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를 하면 공부한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있다가 문제를 딱 풀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도에 국가직 1번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한글 맞춤법에서 정확하게 57항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면은 2번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여러분이 바라다와 바레다의 구별에서 바레다와 바라다에서 소망하다일 때는 바라다가 맞고 여러분 빛이 변하다 할 땐 바레다가 맞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위치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나와요.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 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은 거기 가면 11항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11항에 가면 여러 소망하다는 바레다가 아니라 바라다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어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번 문제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11항을 낸 거잖아요. 근데 표준어 사정 원칙 11항이라는 항을 못 외워도요. 공시에서 딱 이제 공부를 하면은 공시 문법에서 선생님들은 문법의 틀을 다 잡아주고 한글 맞춤법을 다 수업을 해주시잖아요. 그 한글 맞춤법에도 그 바라다가 안 나와도 한글 맞춤법에 약간 플러스해서 더 공부하셔야 해가지고 여러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중요한 표기법 같은 걸 다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배우신 분들은 뭐 바라다의 명사화 전미사 붙은 바람 정도는 다 알아요. 그 정도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문제를 보면은 한글 맞춤법 30항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학생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시험 문제는 문법이 아니라 어문 규정에서 출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제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시험이 내면으로 바뀌었을 때 수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험은 바뀌었다. 바뀐 게 세면에서 내면으로 굳이 증가했던 거는 딴 게 아니잖아요. 출제원께서 독해를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독해라는 게 막스 지문으로 좀 여러 짧든 길게 나와야 되니까 면수가 증가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증가되면서 어문 규정이랑 문법의 문제수를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이제 학생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려면 결국 여러분께서 공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럼 공문서를 작성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뭐야? 표기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표기법과 관련된 게 한글 맞춤법이니까 저는 2018년도부터 지금의 모든 문제는 한글 맞춤법 문제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2022년도의 시험을 볼 때 만약에 그 시험지를 보면요. 분명히 그건 한글 맞춤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문법의 중요성이라는 말을 왜 강조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글 맞춤법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칠판 지우고 목록을 적어드리면 제 말 듣기로 한번 해보세요. 뭐 체온과 조사 4장을 얘기하는 건데 4장의 여기 형태에 관한 것을 보면은 1절이 체온과 조사거든요. 체온과 조사는 구별해서 적겠대요. 그럼 체온이 명사되면서 수사고 조사가 여러분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체온과 조사가 구별해서 적는다라는 것도 개념이 잡히는 거고요. 2절에 보면 어간과 어미가 나왔을 때 어간어미라는 것도 동사 효용사를 배우면서 어간어미 분리하는 방식, 다시 어미에서도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에서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다시 비종결어미에서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18항에는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는 보통 이제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4장의 3절을 보면 전미사가 붙은 말의 표기법인데 전미사가 붙은 말의 표기법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전미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파생어죠. 그럼 4절에 가면은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접두사가 붙는 말도 파생어고 합성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합성어든 파생어를 알아야지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가르쳐요? 그러면은 문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좀 전 답답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좀 하신 재시생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초시생분들은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텐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이라는 걸
아무리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한글 맞춤법을 1항부터 57항까지 이 잡든 매일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10회독을 하든 20회독을 하든 뭐 100회독을 하든 간에 그거를 하더라도 그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 각각의 용어들은요. 문법에서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에서 만약에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한글 맞춤법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냐면 잘 나오는 표기법에 몇 줄 몇 개나 찍찍찍 긋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2022년처럼 쉽게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앞으로 당겨서 여러분이 2020년에 국가직과 2021년도에 국가직을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거기에서는요 대다수가 한글 맞춤법에서 다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막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도 2020년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4항에 자모의 이름과 순서가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년 만에 문제 출제됐던 게 뭐냐면 단어를 4개를 주고요. 단어 4개에 표제어 순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시에 뭐까지 나왔냐면 요거 살짝 지울게요. 뭐 기억에 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다가 뭐 규율 같은 거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곡간을 냈으니까 곡간 할게요. 곡간하고 뭐 디귿에 규율이라는 단어를 주고 리을에는 이제 광명이라는 단어를 주고 이 4개의 단어가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갔을 때 사전에서 찾는 순서를 이제 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에 출제를 했을 때 이 문제 마지막 여러분 냈던 데가 언제야? 그게 2012년도예요. 그럼 2012년도부터 2020년에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7년 동안은 안 냈거든요. 그럼 학생분들은 그런 거 준비를 안 해요. 안 하시다가 시험장에 가서 이런 패턴의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틀려요. 이 문제도 거의 다 틀렸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그 당시 4번 문제였고 5번 문제가 바로 한글 맞춤법 18항에 나왔던 규칙과 불규칙 활용 문제인데 그 문제도 거의 다 틀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는 국어 자체의 점수를 거의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가 엄청나게 낮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020년은 전공 필수가 아니었지 않냐. 그럼 2021년도 전공 필수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2020과 2021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2022는 전공 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쉬웠으니까 이대로 갈 거 아니냐. 나는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겠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계속 국어를 강의한 사람인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무슨 여러분 공부 좀 더 많이 하십시오. 국어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에 국가직 4월 달에 그 시험지를 여러분이 기본 토대로 놓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상 계보다는 곱하기 3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제가 8월 20일이니까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한글 맞춤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그냥 한글 맞춤법만 대충대충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어는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국어의 이 문법의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문법의 구조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문법의 구조의 제 틀을 잡아 드릴 텐데 문법 구조를 잡지 못하면 독해 개념이 없어져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선생님 무슨 문법과 독해가 무슨 관계예요? 천만의 말씀. 개 두 개는 때려 뗄 수가 없어요. 왜 때려 뗄 수가 없냐면 문법을 배우면서 문법에서 뭘 배우냐면 글의 여러분 전개 방식 있죠. 글의 전개 방식 중에 분석과 비교 대조랑 구분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배우면서 독해의 개념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독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글의 전개 방식이 있는 거고 그 글의 전개 방식에서 정의, 예시, 구분, 분류, 비교 대조, 유추부터 분석, 묘사, 서사, 가정, 인가라는 걸 쓰는데 그런 것들의 틀을 잡아주는 게 바로 문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를 잡고 나서 한글 맞춤법으로 넘어가고 한글 맞춤법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휘랑 문학과 비문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시생분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해요. 근데 학생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시하시는 분들 중에 1년 전에 그분들은요 이미 문법과 한글 맞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뭐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토대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재시생분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 썼던 글처럼 만약에 이번 시험에 문학과 비문학 독해에서 뭐가 좀 더 약했다. 그래서 문학을 먼저 7, 8월에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해를 7, 8월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시생 전법이라는 거죠. 초시생분들은 그 전법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틀을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초시생분들은요, 제가 지금 오늘 말을 하는 것 중에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안 늦었다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8월 22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노량진은 무조건 2달 단위로 이제 수업이 이제 여러분 열려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인강의 모든 커리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에 이제 현장 수업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강 듣는 분도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노량진은 한 달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2달이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2달, 쉽게 말하면 7, 8월, 그다음 9, 10월, 11, 12월, 그리고 여러분 내년 4월이면 1, 2, 3을 합쳐버린다고요. 3개월로 딱 이제 여러 시간표를 짜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초시생분들은 오늘은 뭐를 하나 깨닫고 계셔야 되냐면, 혹여 여러분께서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문학과 독해를 먼저 했다. 한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미리 공부하셨으니까. 그건 얼마나 좋아요. 공부를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지금 만약에 문법을 지금 만약에 9, 10월 정도에까지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9, 10월도요. 10월 말이면 너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8월 22일이면 여러분 추석이 끼어 있는 주가 여러분 7월 여러분 12일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7, 8월의 강의는요. 8월 이제 오늘 22일에서 정확하게 언제 끊어지냐면 9월로 딱 넘어가면은 9월 5일 날부터 개강이에요. 그럼 9월 4일까지가 8월 강좌거든요. 근데 9월 5일 날 개강을 하면 그 다음 주, 그 주가 바로 추석주로 들어가죠. 금, 토, 1월까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수업이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추석주로 들어가니까 거의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석의 4일 동안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과목에 맞춰서 막 공부하고 계시다가 어떤 한 과목에 여러분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오늘 이제 강의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좀 있다가 2교시 때 서로 질의응답 하다 보면은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까지 9월 10일 전까지 만약에 본인이 문법이랑 만약에 한글 맞춤법 정도를 그 정도 안에서 시간을 여러 할애해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7, 8월에 독해를 먼저 하셨든 문학을 먼저 하셨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 문법과 어문 규정을 너무 뒤로 빼는 거죠. 뒤로 뺀다는 얘기는 아마 11월이라고 생각하는데 11월 정도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11월 정도 되면 모든 수업이 9, 10월이 기출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기출은 11, 12월이에요. 근데 남들은 기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뭔가 문법과 한글 맞춤법에 개념 수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늦춰진 것처럼 늦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그럼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은 공부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9월 12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다 지우고요. 틀을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꼭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문법의 구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 성분이 있어요. 얘를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어절이라고 하는데, 이 어절 쓸게요. 요거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세요. 여기에 이제 성분이 있어요. 여기 어절의 구성 요소 단어가 있고 단어 갈래가 품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에 다시 형태소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의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왜 문법을 두려워하시냐면요. 문법은요, 단원 자체가 의문부터 형태소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모든 책 자체가 의문부터 형태소가 있는데 이 의문이랑 이 형태소라는 부분이 국어 문법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국어 하면은 거의 국어의 문법 그러면은 막 공포를 느낄 정도예요. 학생분들이. 근데 이 의문과 형태소 정도 두 개만 돌파하면은 국어는 여러분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아무튼 학생들이 여기를 어려워해서 이런 거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한글 맞춤법 1항에서 57항에 나오는 한글 맞춤법만 열심히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요. 국어라는 걸 놓고 국어의 구조로 보면은 국어는 문장과 어절과 단어랑 형태소랑 의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국어를 문장부터 의문으로 바라보는 게 아까 비문학에서 쓰는 방식 중에 분석이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제가 써볼게 몇 개. 의문을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분리를 해요.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버텨요, 버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막 설명하면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무슨 국어의 문법이 이렇게 외계어냐 그러는데 그냥 지금은 제가 의문이 뭐라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썼던 거 있죠. 여기를 만약에 장단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강세라는 게 있고 만약에 높낮이라는 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비분절 의문은 현재 장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을 갖다 놓고요. 의문을 배울 때 비문학에서 뭘 쓰는지 아세요? 의문의 정의를 배운다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정의를 하죠. 그럼 정의를 한 상태에서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어의 상위어가 의문이에요. 그럼 얘가 상위어고 분절과 비분절이 뭐가 되냐면 바로 하이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위어를 하이어로 내려가는 방식을 비문학에서는 구분이라 그래요. 그럼 벌써 저 구분 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의문이라는 게 분절과 비분절로 나눈다면 의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여러분 차이점이 있겠죠. 분절과 비분절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하면 대조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바로 비교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를 포함한 공단계 모든 선생님들은 이 개념을 계속 선생님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의문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을 때 결론은 뭐예요? 의문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다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럼 구분을 할 때는요. 대조랑 비교 같은 경우도 다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을 끌고 나와도 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문장이 있고 다시 겹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문장의 정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혼문장과 겹문장 나누면 얘가 또 다시 상이어고 여기가 하이어니까 이쪽으로 가면 또 다시 구분이 나오죠. 그럼 다시 여러분이 겹문장도요.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빼버리면 이렇게 또 나가면은 여기가 또 다시 상이어가 되고 여기가 하이어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또 구분이겠죠. 그러면 또 다시 혼문장과 겹문장의 공통은 문장이고 차이가 있으니까 나눴겠죠. 그럼 여기 또 다시 대조 들어가죠. 또 문장의 공통이 있으니까 다시 비교가 또 되죠. 그럼 여기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도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트레이닝을 쉽게 말하면 문법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고는 여러분 연습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독해로 빵 넘어가 버리면 일단 글을 랜덤으로 막 읽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펜을 들고 글을 쓰려고 하면 이 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이란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국어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했을 때 영어의 알파벳과 영어의 알파벳 쓰여진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럼 글을 쓸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글을 쓴다 하더라도 사람이 글을 쓰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던 정의, 예시, 구분, 분류, 비교, 대조, 유추, 분석, 묘사, 서사, 가정, 인가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가 문법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 틀 자체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독해는 좀 극단적인 게 있어요. 문법 같은 경우를 좀 FM대로 좀 하신 분들은요. 우리 독해를 어려워하진 않아요. 우리 독해를 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식 국어의 독해와 수능의 독해는 성질이 좀 달라요. 성질 중에 가장 간단한 성질은 뭐냐면 수능 독해는 아시지 않습니까? 약간 어려운 제재에 문단이 최소한 5개, 4개 정도 좀 긴 문장에 그 문단에
5개 문단이 모여있는 이 글에서 문항수가 3개 정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공시 독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글이 짧은 것도 있고 약간 뭐 4개 정도의 문단도 쓰긴 쓰지만 한 지문에 하나의 문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9개의 독해가 나왔을 때 2개 정도는 약간 어렵게 출제를 해요. 출제원이. 특히 여러분이 독해는 뒤쪽에 19번과 20번을 독해를 잘 놓거든요. 그러면 19번과 20번을 순서대로 풀게 되면 머리에 진이 다 빠졌을 때 가장 어려운 독해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보통 틀린 거 이제 보면은 독해는 앞쪽이나 가운데 쪽에서 틀린 경우 많지 않아요. 거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19번과 20번의 독해에서 많이 틀리세요. 근데 우리 독해는 그런 독해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정답인 게 뭐냐. 박스 지문에 문항수가 하나가 붙는데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어려운 거 2개 정도고 나머지는 평이에요. 그럼 학생분들은 계속 질문하는 게 박스에 나오는 이 비문학 독해를 했을 때 한 문항을 갖다 놓고 한 지문을 갖다 놓고 1분씩 쓰는 게 아니죠. 쉬운 지문은요 1분도 안 걸리고 뭐 30초나 40초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럼 독해에서 속도가 붙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머릿속에 문법 개념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문법의 어떤 틀이 머릿속에 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는 전개 방식이 몸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글 읽는 속도가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독해를 못한다는 말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왜 어불성설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글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공이 만약에 일행직이어서 행정법과 행정학을 공부하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글들은 더 어려운 글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행정법에 뭐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판례 글을 읽는데 그 글이 여러 내용이 독해가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판례 설명도 해주고 여러분이 글을 읽어도 내용이 뭔지도 알아요. 여러분은 매일 독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독해를 할 때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유독 글이 좀 안 읽혀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글을 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어에 음음부터 문장까지의 문법의 어떤 틀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밑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작동되게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문법의 이 구조 파트와 어문 규정이에요. 어문 규정은 왜 또 여러분이 머리를 여러분께 작동하게 하냐면 한글 맞춤법 1항에서 57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분 수많은 학자가 1988년에 공포를 했을 때 문교부에서 여러 국어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934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에 깔고 그분들이 1항부터 57항의 항을 만들었을 땐 그 안에는 수많은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으고 차이점을 빼고 하는 거. 그럼 그런 거를 공부하니까 머리 자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학할 때도 그래요. 학생분들은 또 문학 그러면 무슨 수능 문학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 공시가 무슨 수능 문학이에요. 우리 공시 문학은 아주 간단해요. 작품이 있을 때 작품을 딱딱딱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조 같은 거 했을 때도요. 그냥 수능 때는 여러분 외재적 정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작품 하나하나를 내재적 접근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랑 여러분 국어가 공통 과목이니까 2개를 어느 정도 묶어요. 묶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 만약에 사육신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솔직히 해서 한국사 시간에 사육신에 이름 외우게 하는 건 아니죠. 왜요? 한국사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육신의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거는 거꾸로 우리 쪽에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종에게 절개를 지키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죽음 목숨도 여러분 내놨던 사람들 중에 사육신을 다 알잖아요. 뭐 여러 성산문도 아시고 여러 이계라는 사람도 알고 박팽년 알죠. 하의지 유성원 알고 유흥부도 알잖아요. 그 6분을 보통 사육신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쪽에서 갑자기 성산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성산문 나오면은 보통 내는 시가 가장 유명한 시가 하나가 있어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 놓라. 그러면 이 양반이 여러분 딱 나왔을 때 성산문이에요. 그러면 주제가 뻔하잖아요. 단종에 대한 절개와 지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계라는 분은요. 반에 켜는 촛불은 누가 이별할까 하는데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하면 아 이거는 뭐야? 영월로 귀양 가신
단종에 대한 뭐야 영군의 마음을 노래했다. 이런 것들 정도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문학을 할 때 문학을 수능처럼 막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은요. 그냥 작품에 작가가 있고 그 작가라는 건 대부분 한국사 시간의 정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조선시대 때 작품을 쓰니까 고전에서. 그러면 당연히 한국사에서 여러분이 정근대사 다 배우시잖아요. 고려부터 조선 다 배우고 여러 근현대사도 배워요. 그런데 그 근현대사의 역사도 결국 우리 쪽에서는 문학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사에서 여러분이 근현대사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시대를 못 잡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동엽이 딱 나왔을 때 이번에 신동엽의 보문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노래는 뭔지 알잖아요. 그분이 1960년대 김수현과 더불어서 여러 그 사회를 비판했던 분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오답 뭐가 나왔어요? 보문이라는 작품의 오답은 자연을 찬미한다. 그게 틀렸죠. 그게 무슨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글도 아니고 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작품이 있으면 작품군을 묶는 것조차도 문법에서 배웠던 이런 전개 방식의 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으로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쓴 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문법을 배우실 때 이제 형태소도요. 뭐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로 나누고 다시 의존형태소의 단위로 어간 있고 어미조사, 접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재시생분들은요. 이 말을 바로바로 알아들으실 텐데 초시생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제 이 말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유창하게 형태소가 뭐야 하면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예요. 그러고 나서 정의가 또 되고 다시 걔를 구분으로 빼면 자립과 의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외워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는데 딱 한 20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23 요정노트 문법 기초에는 33강을 올렸어요. 근데 33강까지 전에 20강 정도만 들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문장부터 의문의 개념은 다 정리가 돼요.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바로 국어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듣는 분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본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있어요.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여러분 직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직장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되고 공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직자가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저는 항상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벼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냥 어떻게든 뭐야 대충대충 봐가지고 시험만 잘 보고 자기 합격했으면 하는, 아니 그게 무슨 로또를 바라는 거지 그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학생들을 이해를 절대 안 해요. 그 대목은. 왜냐면 그거는 정말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 제가 그 사람을 이해될 부분이 아니죠.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금 현재 사람들 알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공무원 돼서 구급 딱 월급 받으면 박봉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봉을 자꾸만 여러분 막 나 이거 받으려고 이 일을 한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보다 묵묵히 여러분 뭐야 이거 나중에 호봉수가 올라가고 또 연금도 있고 딱 하면은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나는 애초에 공직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라고 시작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FM대로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FM대로 공부했던 부분이 전에는 여러 전공 필수 전에는 국어랑 아까 영어 한국사에서 난도 조절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문부터 문장까지 전에는 보통 여러분 7, 8월에 한 60강을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줄여놨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줄여놓으셨을 거예요. 저도 줄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문법 기초를 33강 찍었지만 한 20강 정도만 들어도 이 틀 다 잡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최소의 시간인 거예요. 더 이상 그거를 줄이면 완전히 황당한 짓거리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맞춤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글 맞춤법은 그럼 몇 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올프랩 요정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강 정도예요. 그럼 그 두 개 합치면 여러분 50강이죠. 그 50강을 여러분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거는 공무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 얘기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알았어요? 여기에다가 막 글 써주시는 분이 뭐 맞아요인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랑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희 누나 소개팅 겁나 들어와요. 신분 확실, 공무원이 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쓴소리 진짜 세게 듣고 가네요. 왜 나가요? 외계인아. 아직 그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지금은 이제 라이브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공단기 이제 유튜브가 있잖아요. 이 유튜브에 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지나서 듣든 뭐든 간에 생각을 좀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이 문제를 지금 왜 올해 거 문제에서 왜 엄규정 문제 같은 거 왜 띄우느냐면요. 이렇게 쉽게는 안 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휘까지 해서 10문항을 준비했거든요. 그 문제를 좀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재생분들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저 분명히. 재생분들은 작년에 문법이랑 한글 맞춤법 그 포함한 어문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걸 하신 상태에서 이번에 문법이랑 어문 규정은 안 틀렸는데 여러분 좀 안타깝게도 문학에서 하나 실수하시고 독해에서 하나 정도 실수하시고 2개 정도 실수하셔가지고 7, 8월에 내가 독해랑 문학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거는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의 제시하시는 분의 기저에는 문법의 구조와 한글 맞춤법을 포함한 어문 규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법과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9월 달에 기출을 하게 되면 문제 풀어야 되니까 늦지 않은 거죠. 심지어 11월에 해도 안 늦죠.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딱 초시생이에요. 초시생분들 중에 문학과 독해를 먼저 하신 거는 잘하셨어요. 그거 여러분 쓸데없는 공부 아니잖아요. 하시긴 하셨는데 문제는 9월에 기출을 들어가든 11월에 기출을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기출 문제를 딱 열면은 하나도 못 풀어요, 여러분. 공부 한 분과 안 한 분의 차이가 거기서 확 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글 맞춤법도 1항에서 57항 갖다 놓고 잘 나오는 거 여러분 뭐야 형광으로 별 몇 개 찍찍거려 가지고는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러면 문제를 딱 볼 때 거기서 느끼는 상실감은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7, 8월에는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문법과 독해도 다 기본적인 개념 쪽에 자료를 쓴단 말이에요. 문제도. 그렇다가 막상 이제 9월에 기출, 11월에 기출 정도를 딱 할 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책이라는 게 문법 어문 규정부터 있는데 문제를 딱 넘기는 순간에 경악을 하실 거예요. 뭔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3개 시험이 있어요. 여러 국가지방직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 중에 국회직 문제가 있거든요. 법원직도 옛날이랑 달리 문법 어문 규정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 다음에 국무원. 여기 3개. 이 3개는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 뭐 문법의 구조 20시간에 한글 맞춤법 뭐 30시간 해가지고 한 50강 정도로 했던 분도 못 푸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되냐면 바로는 못 풀어도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거나 혹여 여러분이 약간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께서 국회직이랑 법원직이랑 국무원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단 이런 분은 계세요. 국가직 지방직 끝난 이후에 군무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군무원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무원의 문제가 지금 현재 국가직 지방직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요. 비중 자체도 문법 어문 규정 문제가 12개에서 13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 틀은 잡으셔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2교시 때 질문 이제 했을 때 또 얘기할 텐데 초시생분들 중에 아직 문법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9월 10일 추석 때까지는 마무리 하셔야 되고요. 제가 추석 특강 때 일요일 날에 그 인강 올라가니까 현장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9월 11일 날 일요일 날에요. 9시부터 그러니까 6시까지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7시간이에요. 7시간 동안에 한글 맞춤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여러분 수업을 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7시간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일단 들어도 한글 맞춤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의문부터 문장까지 한 20강 정도로 된 강의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제 거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우리 여러 선생님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선재 선생님, 혜원 선생님, 태종 선생님, 교수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잘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의 강의에서 그냥 문법 파트만 한 20강에서 한 대부분 약간 넘기면 아마 25강 정도까지 구성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든 상관없거든. 그분 선생님들의 문법 강의를 일단 들어서 다른 분들과 출발선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남은 시간은 잠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거 지울게요. 제가 왜 이거 기준선 잡지 말라 그러냐면 일단 얘 문제는요. 제가 딱 세 문항만 보고 쉴게요. 일단. 여러분 왜 이번에 국가직이 왜 한자 빼고 95점이 압도적으로 많고 100점이 많았냐? 100점은 찍은 거고요. 대부분 95점인데 이런 1번 문제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글 맞춤법에 57항은 매번 나와. 57항이 뭐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름가름해서 표기하다는 거 있죠. 이걸 1번, 2번으로 빼면 얘는 둘로 나누다. 가름은 교체하다, 대체하다인데 이 문제도 여러분 좀 이따가 나와요. 국가직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썩이다랑 썩히다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럼 여러분 다 알거든. 썩이다 하면 마음을 괴롭게 하다, 썩히다는 썩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재능 따위를 썩게 하다 할 때도 얘를 쓰고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재능을 썩히니까 능력 썩힌다니까 얘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썩게 하는 게 썩히다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 만들었다 할 때 얘 맞거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딱 보인 거예요. 부모님의 속을 썩이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할 때 계속 얘기해요. 부모님께서 잘못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썩이다를 잘 못 써요. 너는 왜 자꾸 내 마음을 썩혀 그러는데 썩혀가 아니라 썩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너는 왜 자꾸 내 마음을 썩혀 틀려 썩여가 맞아 해서 가장 흔하게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보시자마자 다 3번 해가지고 얘는 쉽게 푼 거예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보면 더 황당해요. 얘요. 이 틀리다와 다르다의 차이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문장 호응 관계인데 얘는 진짜 애기를 장난친 거고 이런 거. 그다음 여기는 여러분 필수적 여러분 뭘 넣어야 되냐면 사랑은 하지만 신은 인간을 사랑도 하지만 인간에게 신을 주기도 한다 할 때 여기서 필수적 부사 넣는 건데 이런 거 분석 못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 알잖아. 여기 바람이다 알죠.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때 소망하다는 바라다고 명사전미사는 바람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 한 분도 없는 게 기출문제를 풀면은요. 바램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거 잘 몰랐어 해도 답은요 2번이 나와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럼 이런 문제도 또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가 나오는 건 표준어 사정원칙 11항에 있는데 그 표준어 사정원칙 11항을 낸 게 아니랬잖아요. 한글 맞춤법 공부하시고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한글 맞춤법 문제 안에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도 안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얘도요 얼마나 평이하냐면 가름과 가름할 때 이때 가름이 뭐가 어렵냐면 차림새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가름이 되지 않는다 할 때 이 가름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때 가름은 뭐가 있냐면 여러 승부나 승패를 결정짓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가름했다 했을 때 여러분 승부를 결정하다의 뜻의 가름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름이 맞다는 걸 다 아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너무 웃긴 게 구별과 구분의 차이점, 부문과 여러 부분의 차이점인데 올해 영화제 시상은 10개 부문으로 나눈다 할 때 부문을 쓰지 누가 부분을 쓰겠어요. 그럼 부문이라는 건 어떤 분야나 범위를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부문을 모른다고 하고 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또 돼요.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구분을 하는 게 아니죠. 상하이가 아니니까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때 구별을 알면 부문과 부분이 헷갈려도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역대 제일 쉬웠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글 맞춤법을요. 몇 시간?
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57항을 합쳐가지고 중요한 거 만약에 했다 쳐요. 57항만 했다 그러면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요 2시간이면 끝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을 여러 공부했는데 이게 나와서 합격한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과연 공직생활 잘하겠냐 이거죠. 공부를 그따구로 해놓고 들어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한글 맞춤법 30항에 원본이 나왔는데 아니 공생 중에 사이숏 여러 30항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사이숏 연습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말과 북한의 결정적 차이 표기는 사이숏을 우리는요 한자어 빼고는 6개 빼고 쓰고 한자어는 아예 사이숏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전면적으로 사이숏 표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낸 거예요. 그건 2021년도에도 냈거든요. 꼭지점이랑 화병 냈을 때. 근데 이런 걸 딱 보시자마자 얘는 안 읽어도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생들 중에 생각을 해봐요. 전세가 이렇게 했을 때 전세는 여러분 한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전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전세는 한자인데 여기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이 고유어거든. 그럼 여러분 집은요. 집방자라는 여러 한자도 있고 집가자라는 한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은 고유어죠. 그럼 여기서 발음이 전셋집이니까 시오 쓰는데 문제는 전셋방은요. 전세가 한자죠. 방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집방자 한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쓰면요.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는 그러면 몇 개? 새방은 사이시오 쓰지만 전세방은 안 써요. 근데 공생들 중에서 보통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새방은 쓰고 여러분 사이쇼 쓴다는 거죠. 전셋집은 사이쇼 쓰고 전세방은 사이쇼 안 써를요. 한 몇 번 정도 듣게 되냐면 100번 이상 들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시자마자 나는 30방 같은 거 몰라도 답이 그냥 전세방은 사이쇼도 안 적으니까 답 3번이에요. 이게 이번에 국가직에 아까 20문항 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어문규정 문법이 3문항 정도에서 4문항 정도 나오면 정확하게 나온 게 이게 4문항 낸 거예요. 근데 4문항이 너무 평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난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이 개판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쉬었다가 바로 제가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지방직 것도 있고요. 여기에 또다시 한자성어랑 한자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은 질문대로 받고요.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요게 이제 37분이니까 여러분 언제 뵙냐면 그냥 편하게 쉬세요. 50분까지 쉬세요. 50분까지 예, 쉬시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귀여워요. 뭐냐면은 유튜브에다 막 글도 올리시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그래 오늘 그냥 월요일에 그냥 머리 좀 잠깐 식히자. 국어의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 해서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도 여기서 글을 일단 이제 이렇게 막 지금 올리시지 말고요. 좀 쉬세요. 쉬셨다가 제가 50분에 딱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이 좀 글을 올려주셔요. 질문하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50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쉬셔요. 아셨죠? 그리고 칠판 그대로 놔두고 저는 일단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아셨죠? 예, 얼른 쉬세요. 지금 타가목 선생님 얘기하고 있어요. 동기쌤, 우철쌤 얘기하고 동균쌤 얘기하고 대박이야. 그래도 여러분 보니까 그래도 지금 귀한 시간 여러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알아서 수업할 거예요. 근데 길게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시 반쯤에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1시간이라도 이렇게 알뜰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냥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질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봐요. 제가 천천히 기다려 드릴게요. 좀만. 여기 있잖아요. 노트북 자그마한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잠깐만요. 재생 질문인데 22년 강의 거의 들었는데 혹시 23년 강의 돼요? 비슷하지 않가요? 맞죠? 어? 2023년 기본 강의 2배속으로 듣고 있다고요? 근데 뭐 그런 상관은 없어요. 유니콘님이 질문하신 거는 근데 이미 강의를 들어서 2배속 제 말 속도 빠른데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글 맞춤법은. 유니콘님 질문하신 거고요. 힘찬하루라는 분은 국어는 범위가 무한정이라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할 때 아니 범위가 그래도 있어요. 이게 자꾸만 그 뭐냐면 학생분들이 자꾸 국어 어려워 그러는데 그런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데 왜 그래요? 방포님은 재생 같은 경우 독해 비중을 좀 더 주는 게 좋을까 하는데 자 독해는 9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9월에 해도 빨라요. 나 여러분 지금 독해 빨리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독해는 11월에 해도 안 늦고요. 심지어 1월 달에 해도 안 늘어요. 아니야, 저 안 늦어요. 공시생 미아님이 뭐 비문학 독해도 공부하면 실력이 늘까요? 아니 당연히 늘죠. 왜냐면은 우리들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보통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무슨 그게 뭐 수능처럼 뭐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년과 23년 강의 차이 나냐는 거 당연히 나죠. 왜냐면 많이 줄여놨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파이널식으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못 느끼다가 나중에 한글 맞춤법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아예 파이널로 정리 다 해드려버려요. 이게 전에는 그냥 학생분들한테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그냥 이제 안 그래요. 그냥 바로. 그다음 모쿠시라님은 뭐 한자 성어 처음인데 국어 한자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국어 한자 그냥 처음에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한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다라는 거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방포님은 고전문학 너무 어렵다는데 고전문학이 제일 쉬워요. 방포님이 말한 거는 2021년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적어 나온 거 2020년에 나온 거 저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동동 현대어 뜻풀이 그거. 근데 그것도 10년 만에 나온 문제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쿠슈라 님이 말한 추론과 피셋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추론 우리 쪽에 추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셋 안 보셨어요? 피셋을 보시면 피셋은 여러분 말도 안 돼. 피셋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 추론도 어렵고 거기는 이제 자료 분석 이런 게 더 어렵고 예. 예, 좋아요. 그다음에 뭐 질문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보니까 신기하다. 뭐 란김이란 님은 뭐 선생님 혹시 이 음절 한자 지금부터 아침에 아니 한자를 배우고 아침마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학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루에 뭐 한자 몇 개, 뭐 그다음에 뭐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는 뭐 글자 몇 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찍찍거리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국어를 볼 수 있는 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나열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이라는 거. 어떻게 사람이 랜덤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벤장님이 하프 진행하냐는데 하프는 진행하는데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통 하프는 11월 하는데 이번에 그 전에 할 거예요. 그리고 남보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외계인의 자세다. 예. 그냥 국어는 그냥 강의 들으면 그 들으면서 돼요. 왜 우리말이잖아요. 무슨 영어도 아니고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아니, 국어, 뭐, 독해랑 문학이 너무 어려운데 공부 팁 좀 주셨으면 좋겠다. 뭐, 한자 해야 되냐고 하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어를 지금 문학과 독해 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강의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강의를 들어야지 뭐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뭐 TV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해를 중간에 들어오셨을 수 있겠구나. 문법이랑 한글 맞춤법에 틀이 안 잡혀 있으면 독해랑 문학도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앞에 강의 그 한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 전체 이거 보면은 뭘 느끼냐면 그 공생들 중에서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강의를 되게 열심히 따라와요.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든 합격 수기를 좀 봐봐요. 합격 수기를 보면 다 강의를 FM대로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국어니까 복습을 덜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오늘 선생님 많이 뭐 참으신다는데요. 저 뭐라 그럴까? 음, 요즘은요, 학생분들한테 그냥 좀 친절하게 해요. 친절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딴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요. 전에는 애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야, 이 미친 외계인이라 그러는데 미친 외계인이란 말은 좀 써요. 근데 쓰는데 전에처럼 갑작스럽게 소리 지르진 않아요. 전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소리 지르니까 학생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면 특히 이어폰 꽂고 듣다가 모니터 쳐다보고 있지 않고 딴 거 보고 있다 갑자기 뭐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들이 하도 있잖아. 그냥 너무 막 무섭다 막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그냥 소리는 덜 질러요.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글 올리시는 거 보니까 따뜻해. 이게 글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은 일단 이게 저게 돼 있어요. 공직자의 자세 같은 게 돼 있어요. 아유. 그리고 비문학 독해는 하루에 하나씩 있잖아 하는데 그것도 독해 강의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으셔야 돼. 뭐 10강이든 20강이든. 그래야지 뭐 독해를 하는 방식이 있죠. 그냥 제가 말했잖아. 수능처럼 막 현란하게 막 화살표를 막 위에서 끌어내려와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정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요 어떤 게 웃기냐면 여러분은 400조, 500조 그런 글들 잘 읽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글 아니라니까. 짧은 글을 어떻게 집중력 있게 해서 내용을 찾아내느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밀도 있게 읽어내느냐.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보가 필요해요. 뭐 주제가 뭐고 참주제가 뭐고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글의 전개 방식이 뭐가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편의점 야옹이들 요즘에도 보이나요? 거기 요즘 못 가요. 거기는 리더스인데 리더스 강의 안 가요. 다람이 발닿게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사실 병태쌤 강의 못 듣는다는 사람들 보면 한심한다고? 아, 제 거 막 소리 질러서 못 듣겠다? 그런 분들이 한심하다?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 공단기에 계시는 국어 선생님들은 다 잘하셔요. 어떤 선생님 들어도 뭐 학생이 똑똑하고 반듯하고 성실한데 다 당연히 합격 다 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 수업하면서 여기 공단 계신 선생님들은 다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워낙 공부를 잘 하시나 봐. 이제 더 이상 뭐 질문 뭐 대답할 뭐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제 제가 한 1분, 2분만 더 한번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왜냐면 여기 뒤에 거 해야 되니까. 질문 타임인데 질문이 없어. 예, 맞아요. 그리고 고고싱 분이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그 구무원 강의 1월 달에 해요. 그전에는 구무원과 그거는 거기를 보세요. OT를 보시면 말씀드렸어요. 시험지 딱 보면 알아요. 공무원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국회직보다 더 어려워요. 법원직보다. 음.
그래서 여러분 군무원 강의는 국가직, 지방직, 올플랫 강의를 기본으로 깔고요. 완전히 심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1월 달부터.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는 공개된 해가 올해가 이제 3년 차잖아요. 근데 점점점 어려워요. 공개를 하면서부터는 문제가 뭐 장난 아니에요. 한자가 뭐 5개 깔고 들어오는데요, 뭘. 한자 성어랑 포함해서. 그러면 25문항 중에 5문항이 한자 성어랑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찍으라는 얘기죠. 예전에 서울시 문제 심심할 때 보면 공부에 도움 될까요? 그런 거 안 돼요. 지금 여기 공시생 미화분이 국회직보다 더 어렵다 하시면 국회직 8급보다 아니, 국회직 8급은 거의 뭐 한자가 워낙 어렵죠. 국회직 8급은 약간 문제 패턴은 다른데 군무원이랑 국회직 8급 수준은 거의 뭐 느낌으로 보면은 국회직 8급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난이도로 보면은 국회직 8급이나 군무원도 거의 비슷비슷해졌다고 봐도 돼요. 군무원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옛날 서울시 풍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풍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있네. 이번 군무원 봤는데 국어 먼저 풀다 멘탈 무너져서 뒷과목 풀기 힘들었다. 그리고 국회직 8급 공시생 미화 분은요. 국회직 8급 그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직 8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분 뽑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자는 뭐 이미 뭐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에디서라는 분이 문학, 비문학, EBS 그런 거 하시면 의미 없어요. 에디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식 그 문학이랑 독해랑 수능이랑 달라요. 제가 수능도 20년을 한 사람인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막 여러 군데에서 뭐 EBS 뭐 자기는 독해를 열심히 풀었다 뭐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긴 있나 보지. 근데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과목 5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 괜찮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기분 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지금 웃긴 좀 웃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하루에 비문학 3개 지문씩 푸는 게 돈 된다고 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돼. 그거는 여러분 못해도 11월이나 1월이면 되지. 지금 무슨 얼어 죽을 하루에 3개를 풀어요. 그냥 눈만 아플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에디서님은 커뮤니티에서 봤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합격생들의 수기를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합격생을 떠나서 선생님들이 더 잘 알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강의도 하고 뭐 수많은 합격생들이 다 우리 모든 공단계 선생님들 그 제자분들은 합격생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공단계 뭐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뭐 그렇게 EBS 풀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박수민 분이 그 질문하신 게 강의 들을 때 그 문학 그 맨 처음에 문법 한글 맞춤법을 듣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한자를 11월에 하면은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9월에 개강하잖아요. 그래서 9월에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의만 일단 들으시면서 유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월에 한자 성어는 한자는 들어요. 좀 듣다 보면은 수업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자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자를 이번에는 그 학생분들이 이제 구시열에 끝나면 남은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하프 질문 좀 많이 하시는데요. 하프는 원래 11월, 12월에 하는 게 하프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이번엔 11월이 아니고요. 저기 아마 9월 말일 확률이 높아요. 10월 초 정도인데요.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하프 질문하시는데 하프 그 날짜 정해지면요.
그 카페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에디선이 비문학이 수능화된다는 게 뭐냐면 뭔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그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국어 선생님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 하시는지. 그 에디서님은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프는 뭐 하는 건가요? 하는데 하프를 하면 하프라는 게 20문항이 아니라 10문항을 풀면 무슨 비문학을 하겠어요? 다 섞어서 하죠. 문법이랑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한글 맞춤법 이런 게 다 있죠. 그리고 저기 하금이 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출문제집 언제 푸는 게 좋냐고 하는데 원래가 11월에 푸는 게 좀 정상인데요. 좀 많이 당겨서 많은 선생님들이 9월에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9월에 5개 과목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에디서님이 EBS 환불할게요 이거 쓰신 거 보니까 에디서님께서 EBS 강의를 좀 듣고 계셨나 봐요. 지금 환불하셔도 돼요. 그리고 에디서님 질문하시는 거 보면 똑똑해요. 그냥 그 뭐지? 그냥 공단기에 선생님, 국어 선생님 아무한테 배워도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도 돼요. 방포님, 11월도 늦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5개 과목 어떻게 짜느냐인데 여러분 중에 11월에 여러분 결론은 2개를 11월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니 9월에 만약에 기출을 하면 5개 과목 중에 3개 정도를 기출하게 되고 11월, 12월에 2개 정도 하게 되겠죠. 그래도 엄청난 학생이에요. 그런데 계획을 잘 짜셔야 돼. 제가 좀 이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고마워요. 이렇게 계속 질문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예, 유니콘님은요. 커뮤니티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자. 선생님 말씀만 듣자인데 선생님은 저 말고 선재 선생님, 혜원 선생님, 태종 선생님, 교호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정민 선생님도 계시고 많아요. 그분들 다 잘하세요. 그리고 본인이랑 이게 맞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맞거나 또는 뭐 기질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하도 많이 소리 질러가지고 저는 일단은 진입 자체가 힘들어해요. 소리 지르지.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 막 문법할 때 그냥 일단 질문하지 마시고 이거나 외워 하고 막 수업 시작하면은 저 인간은 왜 설명도 안 해주고 왜 외우라고 하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제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 그리고요, 그 이경원 님이 그 질문하셨는데, 기본사 3일째 회독 있잖아. 회독은 제가 그 회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회독은 여러분 못해요. 회독이라는 건 압축본 정도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학생분 얘기하면 3일체인데 3일체는 여러분 작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번대로 이제 더 얇은 게 나오면 그때 여러분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분들이 회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책을 처음부터 계속 자주 보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려면 분량이 좀 이제 압축된 게 도움이 돼요. 그거는 회독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회독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1회독, 2회독, 3회독 해서 회독인데 원래 회독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면을 갖다 놓고 3명이 어떤 문단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게 회독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쓰는 회독이라는 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걸 1회독, 두 번 2회독인데 회독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면 그냥 압축된 책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학생들이 보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제 꼭 필수 작품 뭐 필수만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 거로 본다면 그냥 요정 노트인데 요정 노트도 그 뭐지? 압축본 정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쯤이면 에디서님이 기출만 파면 80% 나온다? 사실상 기출만 보면 다 나와요. 기출에서 다 나온다고 보고 그 어떤 분은 그 문학과 비문학 문학도 여러분 겹치고요. 비문학은 그냥 글에 여러분 접근 방식이 같다 보니까 우리
기출만 봐도 안 늦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이 불안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1월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들이 좋은 비문학 그 제재 많이 뽑잖아요. 그때 연습해도 안 늦어요. 지금 겁먹지 말란 얘기를, 국어는 회독이 의미 없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달라요, 여러분. 법 과목 같은 경우는 회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별의 이제 차이예요. 아, 국문은 기출에서 안 나오는 거 당연하죠. 국문은 여러분 문제 공개가 별로 안 됐는데 당연하죠. 음, 재생 9월 시작하는데 기출 작년책 봐도 될까요? 하는데요. 기출책은 뭐 그 혼자서 볼 거면 상관이 없고요. 강의 들으려면 이번에 책이 저는 다 바뀌었어요. 저거로 나갔어요. 문법과 어휘만 해가지고 천재로 따로 해서 예, 바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쯤이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글은요 이제 안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박수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독해 푸는데 10분, 20분은요 아직 글 읽는 그거를 안 배우셔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독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책 읽으셔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리고요 하금이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기출문제집은 선생님 문제집 해서 보면서 혼자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혼자 푸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혼자 풀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닌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도 자주자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제가 대존재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있잖아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막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어느 정도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학생분들 하루에 공부하시는 양이요. 못해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하세요. 현장에 오셔서 오전 오후 들어도 벌써 8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그 뒤에 4시간 또 자율학습 하시죠. 근데 만약에 혼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인강 다 듣고 하시기 때문에 패턴은 똑같아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공부해 보신 적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어야 돼요. 공부가. 하루에 12시간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밀도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짜면은 현장에 이제 계신 분들의 시간표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오전에 이제 공통 과목 딱 듣고 뭐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전공 오후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산님이 기출 혼자 푸는 게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큰일 나요, 그거. 그리고 기출 강의 들어야 혼자 푸는 것도 진도 빨리 당연하죠, 유니콘님. 아유,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기출도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정답만 불러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해설 더 잘 되는데 그거를 혼자 하지,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김광영 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루에 과목 몇 개씩 해야 돼요. 이렇게 에디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그 에디님이 우리 에디님이 이제 과목 5개를 갖다 놓고 선생님을 정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제시하시는 분들은요. 벌써부터 5개 과목을 균형 잡아서 나가요. 근데 에디님께서 초시생이신지 재시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에디님은 나중에 카페에 한번 글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국어에 관련된 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나크로니님 기출 강의 왜 들어요 여러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에디서님 부럽다. 에피스님도 카페 글 올리시면 제가 자세히 그 다음에 이제 모카케이님은 저 지방제 합격했어요. 지나가다 들렀대요. 오랜만에 뵈네요. 화 한번 내주세요. 얘 화 안 낼래요. 왜냐면은 그냥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학생분이랑 대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녹화돼 가지고
요런 거 이렇게 한 번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점검하기엔 되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뭐 항상 우리 회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께 다 이런 이제 요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국어에서 제일 처음 해서 그렇지 지금 그 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재회원 교호 선생님이 다 그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도 전략이 또 이제 다 또 이제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더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사도 있고 영어도 다 있는데 뭐 그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요. 한 10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분 정도 말씀드렸다가 여러분 바로 이제 여러분 글 좀 올려주세요 할 때 그때 글 좀 올려주세요. 자, 제가 먼저 이제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봐요. 이제 한자 수준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5번은 지방직인데요. 얘는요. 그냥 되게 이거는 스토리로 해서 되게 간단하게 끝내는 부분인데 그냥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요. 피동사동 공부할 때 뭐를 이렇게 배우냐면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설레다가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동피동 못 쓰는 설레이다가 틀리다 이렇게.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요 뒤에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되내다가 이렇게 있으면 되내이다를 못 써요. 이렇게. 그다음에 목매다가 있으면은 목매이다를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헤매다가 있으면은 헤매이다를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더 어려워요. 냄새 배다 할 때 베이다를 못 쓰고요. 그 다음에 개다 날씨가 개다 하면 게이다를 못 써요. 그래서 이걸 막 스토리로 빼가지고 뭐 현수막에 뭐 전 여친의 이름이 선영이면 선영의 이름을 보고 설렜다. 그리고 그 여친의 이름을 대냈다. 그러다가 볼 수 없으니까 목이 맸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돼지갈비 골목길로 들어가서 돼지갈비 냄새가 몸에 배었는데 나왔더니 날씨가 겠다. 그래서 날씨가 겠기 때문에 희망적인 이야기죠. 새로운 이제 여친 찾으러 가야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되네다 여러 되네이다 틀리고 헤매다 틀리고요. 목 메이다 할 때 메이다 틀리고 답은 끼다는 말이 되니까 답이 4번인데 뭐 이런 식의 문제는요. 쉬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한자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여러분 한자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한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9월 6일 날부터 2023 시작인데요. 학생분들 중에 꼭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해요. 강의는요, 여러분, 그 뭐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국어는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내년 대비의 강의를 어떤 선생님의 강의든 그냥 여러분 2023년 대비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시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번에 문학과 독해를 먼저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그 뭐지? 작년에 찍은 강의를 들어도 되긴 되지만 웬만하면 그냥 올해 강의를 듣는 게 나아요. 근데 이야기가 또 왜 나왔냐? 한자 있잖아요. 한자도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2022랑 2023 달라요? 해마다 강의 접근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래요. 선생님 강의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요? 아니죠. 강의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요. 해마다 그냥 시험에 맞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가 그렇게 변화하는 게 맞아 그러는데 생각해봐요. 그럼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슨 녹음 테이프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강의 듣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변해요? 변하지? 그러면 이러더라. 그럼 강의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나 보다. 맞죠? 변하지 않는 거는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보는 접근 방식이라는 건 크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세세한 부분들을 학생분들이 어렵고 쉽고 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다가 이번에 시험 문제 품을 보니까 좀 정말 옛날에는 난도 올려서 내는 문제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문제를 한 끗을 올리려면은 한 시간 걸렸던 걸 10시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라는 게 왜 있냐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오거든요. 오다가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은 시간을
10배를 더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 군번이나 국회직 8급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맨 처음에 기본 깔기는 국가직 지방직으로 하다가 가능한데 그 선에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시간을 더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각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을 의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아니 과목 5개를 하는데 그 최소 5분의 그런 걸 어떻게 주파수 대를 다 맞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해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질문의 결이 달라요. 그 5개 과목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질문할 때 그냥 본질적인 질문, 뭐 예를 들면 이제 질문하는 건 이런 거죠. 그냥 제가 어느 부분에서 약간 이제 힘든데 요 부분을 더 할까요 말까요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질문은 굉장히 뭐 정확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한자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22 같은 경우는 2023 듣기 전에 그냥 저 아무것도 몰라도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2022에 한 3강 정도만 들으면 더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뭐 2022에 뭐 3강까지 듣고 뭐 2023 들으세요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2023을 할 때는 약간 빠를 거라는 느낌을 들어야 돼. 빠르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부수를 설명할 때 2022까지는 부수에 좀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거기를 좀 최대한 줄여서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그 날림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약간 줄여서 또 나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이제 한자에 관련된 것 중에 필수 한자 270개 뭐 이런 거 있으면 학생분들께서 독학하려고 하는데 그 독학은 안 돼요. 왜냐면 한자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국어간장, 뭐 국화가세, 군일복권, 뭐 당난거철해서 대충 그냥 눈으로 보고 첫 번째 글자 이제 눈으로 쳐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뭐가 안 되냐면 이음절 한자를 거의 포기한다 하더라도 한자 성어에 한자어를 정확하게 하면요 여러분 이음절 한자 맞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한자 성어에 충실을 하는 건 좋은데 혼자서 그림 그리듯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270개 정도는 여러분 충분해요. 9월 달에 시작해도.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던 거 아실 거예요. 당난것처럼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고 해서 무모한 행동을 나타내니까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 접근한다 할 때 문맥 틀려요. 뭐 이런 건 다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게 국가직 문제 중에서 95점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렸던 게 다 여기에서 틀리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다시제자 제청, 다시 논하다 제론 이런 거는 고민 안 했고요. 만족, 해결할 때 학생들이 여기에서 1번 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1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카페에 글 올렸을 때 몇 분 올리셨거든요. 저랑 수업 안 했던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발족자가 맞냐고 그러는데 그 안분지족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성어를 혼자 보지 말라는 게, 아니 안분지족할 때 여러분 안자가 편안을 안자잖아요. 분이 여러 분수 분자거든. 자기의 분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지족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족할 때 어떻게 해요? 발을 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안분지족할 때 항상 말하는 게, 그럼 손을 안다가 그러면 여러분 저게 지수겠네? 알지자해. 손을 알면 지수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분지족할 때 이 족은 발을 안다는 게 아니죠. 만족함을 안다는 거죠. 자신의 만족함,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야? 발족자가 만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해결할 때 이 결자가 뭐 결자해제할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자 성어에서 나오는 글자로 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학생분들 중에 그러면 한자 성어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자 성어에 나오는 글자를 한자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좀 들어야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결자 해제할 때 여러분 봐봐라. 풀해자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갈지자 빼면은 생각해봐. 여기는 해자와 여기는 결자 두 개 믹싱해가지고 해결을 냈는데, 해결은요 결자가 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풀 해자는 다 아는데 결자가 결정할 결자를 내는 거예요. 해결이라는 건. 그래서 요런 걸 낸 건데, 아무튼 요 정도에서 뭐 맞고 틀리고의 갈림길이었다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봐요. 요거는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될 게 지방직 있죠.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 국가직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국가직에서 뭐 자기가 점수가 국어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방직까지 시간 한 12주 정도 있었는데 그냥 국어에 대해서 뭐 본인의 느낌은 그냥 좀 손 났다 나서 좀 점수 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지방직 이 패턴이 이 정도가 여러분 올해 국가직 선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국가직과 지방직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고여랑 한자어 할 때 한자어를 약간 국가직보다 더 어렵게 내요. 그런데 학생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유일하게 한자라는 건요. 공시시험에서만 내는 거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공직자가 돼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공직자가 되는 분들이 여기 한자어는 다 전문어잖아요. 여러분 벌써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배우셔도 거기에 사용되는 글자를 한글로 쓰기만 쓰지 모든 게 다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자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제원께서 고민하는 건 한자어를 한자 성어는 돌파할 수 있거든요. 공부 조금만 해도 한자어를 2개 내느냐 3개 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2개 낼 때가 있어요. 국가직도. 그러면 점수 차이가 확 나요, 여러분. 근데 지방직이 이번에 한자를 정확하게 2개를 낸 거예요. 그중에 학생분들이 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이게 한자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여러분 한자를 소가로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면 학생들은요. 이게 한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자 문제인지 잘 모르는 이유가 한글로 표기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숨기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너무 한자가 많이 나오면은 이게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숨겨서 점수 차이를 다 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스라할 때 스리 다 무릎 쓸 자 아는데 수완할 때 손수고요. 발족할 때 발족이죠. 발족할 때는 저기는 또다시 뭘 쓰냐면 발족자를 또 써요. 그러면 여기서 몸을 지시하는 단어가 아닌 것 할 때 각축할 때 각축은요. 뿔각자를 쓰고요. 축에 쫓을 축인데 얘는 여러분이 보통 그 필수 한자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빼면 거의 3번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뿔각자에다가 쫓을축이니까 서로 뭐 하는 줄 알죠? 뿔을 맞대고 서로 뭐 따르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 했듯이 서로 경쟁하다 했듯이 각축이니까 여기에서는 한자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을 지시하는 뭐예요? 한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는 이미 다 보신 문제여서 요 정도에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9번 같은 문제는요. 이거는 되게 쉽게 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관가 뭐 자라던가 원가 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전미사를 낸 건데요. 변호사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선비사자가 있고 이게 일사자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타는 어디서 배웠냐면 사기 충천 뭐 이럴 때 다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사 같은 경우는요. 너무 흔한 글자인데요. 얘는 성길사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요 사라는 것은요. 사람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뭐 변호사 말고 뭐 회계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뭐 세무사 이럴 때 사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일사니까 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사 인간사 그 다음 뭐 관심사가 뭐야 할 때 이런 걸 쓰는 거니까 되게 평이하게 낸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번에 이제 2023년도 한자가 약간 다를 거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한자 수준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준비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거 봤다가 그 전에 이제 여러분 국가직과 지방직 한자 보면 수준이 달라요. 많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자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수업이 약간 변한다는 게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뭐라는 줄 알잖아요. 딱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시험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풍으로 또 나오겠구나를 예측을 해요.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자도 이제는 준비하기가 더 쉽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여기에서 여러분 얘는 도금 떨어뜨리는 건데 아무도 여러분 안 틀려요. 교원영생, 촌철살인, 언행일침, 가다망설인데 학생분들 중에 자기는 촌철살인 본 적이 없대 그러는데 교원영생과 언행일치랑 가다망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툭 던지는 한마디에 예리한 비수가 되어서 뭐 독자의 의식을 해집는다 할 때 말을 교묘히 꾸미고 얼굴빛을 바꾸는 거고 한심 받기 위해서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고 가다망설은 그냥 여러 길에 떠도는 뜬소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답은 뭐야? 그냥 이게 선지 지워서도 2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요 정도 딱 선이었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줄 알아요? 아, 그러면 난도 조절하는 문제는 문법 어문 규정이랑 한자 정도인데 그냥 할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요 정도에서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지금 그 사이에요. 되게 재밌다. 그 학생들이 이제 뭐야 뭐 여기 글은 계속 쓰고 있었네. 아,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각형 모의고사 이게 뭐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나중에 카페에다가 9월 초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이 7, 8월에 이제 한글 맞춤법 해서 어문 규정이랑 문법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오각형 모의고사는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저는 언제 쓸 거냐면은 뭐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뭐 쓸 건데 이 오각형은 우리 실장님의 아이디어예요.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 문법이랑 여기가 어문 규정 있죠. 한자 여기는 이제 어휘를 얘기하고 독해 문학이 있는데 이런 오각형의 모의고사라는 게 5개를 맨 처음에는 이제 5개를 제재별로 다 내면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 이미 9시월에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9시월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한 10월 정도면 5개의 각 파트로 낼 거고요. 처음에 이제 9월 초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5문항씩 괜찮은 문제 기출 중에서 먼저 꼭 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뭐 짧은 시간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오각형 이 모의고사는 그 책으로 여러분 일단 당장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제 하루에 이제 뭐야 5개 문화 이틀에 한 번이죠. 그거는 나중에 카페에 실장님께서 공지로 해서 올릴 거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유니콘님은 9월 6일 강의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할 때 지금 이제 오각형 모의고사? 아, 이거 모의고사 이거는 그냥 너무 모의고사라는 말에 예, 오각형 좋은 것 같다.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한번 그 글 한번 올려주시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인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질문 없네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요. 그 카페에 그 9월달, 10월달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질문할 수 있는 게 기출이 9월달에도 있고 11월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다 학생 그 상황에 맞춰서 하라고 했고요. 9월달에도 기출이 있고 11월에도 기출이 있다 아시면 되고요. 한자 강의 언제쯤 하냐는 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부터 이제 9월달, 10월달 강의에 화요일에 이제 오후에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힘찬 하루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제가 감사하죠. 왜냐면 여러분 그래도 저한테 시간을 거의 2시간 정도 할애해 주셨는데 예, 되게 고마워요. 그리고 일치얼짱님 이제 요정노트 시작하는데 안 늦겠죠? 하면은요. 요정노트 시작 약간 그거는 그 뭐죠 늦지는 않은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9월 10일 안까지는 문법 기출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 금방 간다. 막 올라간다. 예. 아,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글 올리시는 것 중에 이제 빨리빨리 대답 못 하니까 여러 카페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지금 카페에 올린 글 순서대로 이제 제가 답변을 달다 보니 한 10분을 아직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그냥 오늘 유튜브 라이브 들었던 학생입니다 하고 글 올려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긴 올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릴게요. 근데 하루에 수업이 아침부터 좀 계속 많아서 그리고 저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그 답변을 다는데 암튼 제가 충실하게 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킴은요 문학 비문학 독해 쪽에 2개 정도 틀리고 뭐 와장창 근데 엘리킴은요 초시생분인데 엘리킴님은요 카페에 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예.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포님 오늘 뭐 유튜브 라이브 혜택 예 좋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자 여러분 인사 이제 할게요. 예. 여러분 그 지금도 그 공부를 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그 국어는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그 전략이라는 게 7월에 짜서 그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또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일이 생겨서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당황해 하시면서 나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그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카페에 그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카페 글은 거의 제가 답변 다 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실장님들도 달아주실 때 있는데 글의 성격을 이제 보면은 제가 거의 다는 게 많아요.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들은요. 그러면 제가 거기 상황에 맞게 말씀드릴 거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무슨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길을 딱 정확하게 정하고 방향을 잘 정하고요. 딱 여러분이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은 공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머리가 똑똑해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자세도 여러분 항상 올바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막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막 고민 많잖아요. 근데 저도 다 고민 있고 모든 사람 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그 시간만은 온전히 여러분 책의 내용에 그것만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참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안에 막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도 마음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잠깐이라도 내려놓으셔야 하고 그런 마음의 어떤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 잘 극복하면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또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여러분 이렇게 또 뵙기로 해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기회 있을 때 또 뵙고요. 또 이제 그 항상 인강 시작할 때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니까 항상 새로운 강좌의 1교시는 꼭 들으세요. 그럼 1교시 때 여러분 상태가 이쯤이면 이 정도 하셔야 돼요 라고 다 말씀드리니까 매 강의의 1강 정도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또 밝은 모습을 봬요.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 잘 되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아이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그냥 저도 에너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